그 작품을 구현을 하기까지는 또 굉장히 큰 어려움들 혹은 뭐 넘어야 할 산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이루어졌는지 선생님 그 작품 구현의 여정을 좀 그 험한 여정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시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관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공에 대한 탐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상상으로 이제 저의 가진 소양을 가지고 상상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뭐 이터널이라든가 뭐 영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런 것들 뭐 뒤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 결국은 뭐 어떤 몸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어떤 우리의 에너지는 뭔가 딴 데를 여행을 할 것이다. 그게 비록 나는 아니어도 그 에너지를 계속 순환한다든가 뭐 영겁을 갖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중에 이제 인생의 그 여러 가지의 레이어들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각각 처음 본 장면이나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뭐 데자뷰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19년도에 어떤 그 숲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품을 할 때 어떤 심대한 어떤 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인생의 레이어에서 본 각각 레이어에서 본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보면 어떨까 되게 신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뭐가 먼저 뭐 알이 먼저지 닭이 먼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한 6년 전부터 이제 VR 페인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VR이라는 공간, 가상현실 공간이라는 데는 정말 무한한 아무것도 없는 세계잖아요. 우주처럼 넓은. 그 속에서 제가 혼자서 이제 물감을 가지고 2D에다가 이제 2D 디멘션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얹는 작업이 아니고 허공에다가 물감을 올려서 그걸로 스컬처를 만드는 3D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페인팅으로 물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공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연관돼서 생각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티스트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게 예술과 합쳐져야 되고 이러한 그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우리 옛날에 알던 동료 교수 어떤 김용호 교수랑 IT 쪽에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제가 VR 속에서 작품을 갖다가 AR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또 안 되는 거를 막 만들어보고 또 이제 AR로 만드는 것도 또 답답하니까 MR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볼륨메트리 3D 캡처라는 것도 합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예술의 표현을 위해서 기술의 힘을 빌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XR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XR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오니아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기술을 한 번도 각각의 기술들이라는 것은 같이 합하고 만들어 오는 것들이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 온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합해서 한 자리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작업이라는 게 사실 여간 고도라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해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각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AR 할 때 되게 쉬운 건데 왜 그 비트가 말위에 제대로 안착을 못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은 이제 어깨 넘어서 보고 하는 말이고, 그게 이제 AR 하나 가지고 이제 구현했을 때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XR이라는 것을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합해진 상태에서 그걸 구현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를 뒷받침해줄 프로그램이 아직도 없어요. 개발되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원시적으로 경험을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예술가가 상상하는 것을 과학이나 기술이 이렇게 바로바로 뒷받침해주는 시대는 아직 아니다. 오히려 상상이 더 빠른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됐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백남준 선생님 조금 공부했는데 백 선생님이 그 많은 기술자들이랑 같이 협업하시던 그 과정이 자꾸만 이렇게 떠올라서 와, 이 선생님의 작업 과정 굉장히 험난했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또 갈 길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말 최첨단의 기술들이 하나씩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학적으로도 좀 저희가 이 기술하고 예술의 또 다른 형태의 집합, 뭐 예술과 기술이 뭐 용어가 분리됐다가 또 그 안에서 같이 뭉쳤다가 하는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구현된 이 기술의 세계에서 미학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승전결, 서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중간, 그 다음 마무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화하고 작가와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보통 대부분은.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 자체가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 기술혁명 시대의 예술의 또 다른 변화나 가능성이나 노는 자체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두서없이 너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냥 약간은 이제 반신반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일단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이게 중구난방이 됐던 무작정 뭐 풀어버리자라고 온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 확장적이고 모호한 주제예요. 질문밖에 던질 수 없고, 그죠? 질문밖에 던지지 여기서 무슨 결과를 지금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중구난방으로 제 생각들을 그냥 마구마구 그냥 내 던진다면 아까 지금 뭐 질문에 앞서서 또 조금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작 행위를 할 때 그 노동과 자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기술학습으로부터 완벽한 그 독립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이 되면서 기술학습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예를 들자면 과거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플래시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만화를 만들려면요 진짜 엄청난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돈을 엄청 들여서 일일이 셀 애니메이션 그리고 사진 찍고 그래야지만 창작을 해낼 수 있고 유통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단지 간단하게 그냥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사진 학원을 한 학기를 다녔어야 됐어요. 셔터, 뭐 필름 감는 법, 뭐 조리개 조종법.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너무나 멋있게 탕탕탕 찍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창작할 때 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노동력도 조금 덜 들어가고 그리고 기술 학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유저 모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지금 만들어낸 많은 자본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하는 이 작업이 제 생각에는 MR이나 증강 그 AR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년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이 핸드폰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각각이 만들어낸 MR이나 증강현실이나 혼합된 현실들이 서로 중첩이 됐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내가 만들어낸 세상, 네가 만들어낸 세상, 이 중첩이 되는 경우 왜? 이제는 개개인이 다 쉽게 만들어낼 수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거고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어떤 그 예전에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서 발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술적 도구의 자기 신체화 그리고 상상력의 무한한 확장. 그러니까 기술 도구가 자기 신체화가 되는 순간 내 상상력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표현력과 내 상상력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예술계가 어떻게 변할까? 요즘에도 everybody can be creators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없어지진 않아요. 압축은 되지만. 그리고 요즘에 꼬마 애들이 막 편집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과연 예술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 작업 보려면 구글 안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내 신체화가 돼버릴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각기동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전내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죠. 포스트 휴먼. 기계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도 이미 나는 내 신체화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무한한 나의 감각을 확장시켜버렸죠. 예전에는 10년 전에 제가 비퍼 사용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연식이 좀 됐는데 586세대인데 그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친구 만나려고 하면 집에서 전화한 다음에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카페에서. 그다음에 안 오면은 메모지. 그래서 카페 가면 다 메모판이 있었습니다. 너 왜 안 왔어? 집으로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하루를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 수와 지금의 접촉했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를 비교하면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도 뭐 기록을 세우면 5, 60명과 통화를 하는데 아마 지금 KT에 제가 우수고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신체화가 된다면 그리고 구글 쓴 것들이 예를 들면 내 포스트 휴먼 내 신체화가 되고 핸드폰도 내 신체화가 되고 그렇게 되죠. 지금 공상 영화 보면 이렇게 렌즈로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증강 형실들을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서로가 중첩이 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단 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술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트가 작품이다. 작품에서 아트가 발현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듀샹이 샘 작업을 만들었을 때 깨졌죠. 그러니까 예술은 작품에 작가도 들어가 버렸죠. 작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럭서스 운동 이후에는 뭐 참여, 인터랙티브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예술은 작품, 작가 관계까지도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틀림없이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에 미래에는 이제 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구현되는 작업에 있어서 기계적 AI적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작용이 되고 정형적인 게 아니라 이미 비정형적으로 됐고 파편화됐고 상부화됐고 불확정화된 작업이 이미 구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뭐 AI로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식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죠. 기계가 막 글도 써주잖아요. 통역도 해주고 지식 노동력이죠. 우리 상상을 못했죠. 지식 노동력까지 대체할지. 근데 지금 가장 화두가 기계가 창작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내 신체화가 되면서 내 상상력과 표현력이 간극이 없어져 버리고 무한 확장되고, 기계라는 게 예술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고, 뭐 이미 작가들도 뭐 비트닉 그룹이라든가 제레미안 아이언이라는 그 영국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작업을 하게 놔둬버려요. 인터넷상에서.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까. 심지어는 저는 더 나아가서 향유자에도 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향유자도. 이미 경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경제의 소비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브레이드 러너 보면은 레플리칸트 보면 물론 무기물적 그 로봇이 아니라 유기물적 로봇이죠. 거기서는 유기체. 걔네들이 하나의 소비 주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자기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근데 향유자도 그게 되지 말란 법도 없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어떤 이게 이렇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는 저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모르죠.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그러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게 과연 유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술계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신준식 선생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이 장면 이 장면들은 어쩌면 그동안의 예술가들이 해왔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건 이미 있었지만, 그거를 예술적으로 다시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예술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뭐랄까, 그 예술가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게 뭐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기계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재료든 간에 그것들을 조합해내는 어떤 상상력을 구현하는 행동가로서, 혹은 뭐 우리가 역사적인 용어로 아방가르드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할까요?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서관장님. 그 질문이 상당히 맞는 질문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아까 뭐 농담 삼아서 Everybody can be creator라는 말이 메이커스 무브먼트도 나오고 막 얘기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전문가의 비전문가의 간극은 없어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일체화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만 간극이 줄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티스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엣지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실험적, 아방가르적, 미학적,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거는 좋아요. 간극이 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산, 유통, 소비의 서큘레이션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서 작가들이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은 시대에 산다고 하는데, 예전에 고호가 유명해졌잖아요. 대중들한테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걸렸나?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YBA 운동 80년대에 있었을 때 데미안 허스트가 15년 걸렸어요. 대학원 때 센세이션전을 하고 나서 이제 옥션에서 최고금액가 사지에서 쳤을 때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차이니스 아방가르드 페인팅 무브먼 작가들이 신진에서 기성으로 뛰어오를 때는 5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비전문가의 경계가 압착이 됐다는 건 그만큼 대중들이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커졌다라고 봐요. 현대미술의 대중화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보다 대중들이 공감각적이고 다감각적이고 통감각적이고 깊이 있는 미적 가치관을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래서 한 작가가 어떤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전문가가 냈었을 때 그게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고 공감을 얻는 그런 어떤 서큘레이션이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는 5년까지도 안 걸릴걸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작가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만큼 경쟁도 심해지겠죠. 네.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먼 역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게 무궁무진입니다. 네. 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궁금증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감상에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소유까지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미술 작품의 매체가 계속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전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큐레이터로 일을 하다가 어쩌다 지금 홍보팀으로 오게 돼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제 작품을 소장을 할 때, 이거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인데, 작품 소장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회화를 구입하고 조각을 구입하고 설치 미술까지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몇 년까지 받고 이렇게 되고, 미디어 아트로 넘어오면 비디오 소스를 받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궁금했었던 거, 신준식 선생님 작품은 도대체 만약에 내가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되면, 우리 미술관이 소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소장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나아가면 신준식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믹스드 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이 유통이라고 하는 어떤 채널을 또 만났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야말로 소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좀 들었었어요. 어떻게 파실 예정이세요? 예전에 벌써 6년 전, 아까도 말했지만 6년 전에 이때인데, VR 페인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내가 VR 속에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걸어다니면서 작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다. 제 작품이지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을 작가가 만들어 놓은 외면에서 그동안 페인팅이든 스컬처든 인스톨레이션 아트든 간에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면, 이제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관람객이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겠구나,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갤러리, 각 아트센터라든가 갤러리 사이트에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보통 아티스트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 아티스트들과 매뉴얼이 따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방에서 이제 간단한 헤드셋만 있으면은 신준식이면 신준식, 피카소면 피카소,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은 그 작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19 이런 게 생기면서 더 절실히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아무리 미래가 되더라도 작가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예술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기능은 안 없어집니다. 작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아니라 딜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경제적 가치로 변환시켜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술 생태계에서 근본적인 동의는 뭐냐면, 작가의 창작적인 역량을 물질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술계는 안 돌아가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예술가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자본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정현두 작가의 작업을 봅시다. 영상 작업이에요. 그죠? 유튜브로 일정 그 영상을 막 다 보내요. 알려요. 그리고 무한복제도 돼요. 근데 작가가 갤러리랑 얘기를 해서 딱 에디션 10개 예쁘게 딱 커버 만들어서 고해상도적으로 딱 사인해서 요거는 비싼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작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콜렉터들은 그걸 사게 만들죠. 크리스토퍼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촬영, 다큐멘터리 이런 거 에디션으로 사인해서 다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 안 하셔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괜한 걱정이 어떻게든 사진을 찍던 아니면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머하던 홍보용, 복제, 향유 소스로도 뿌리지만 그것을 분명히 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능들은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근데 그게 또 팔리더라고요 다. 네, 뭐 작가가 했던 뭐 조그만 어디 과정에서 퍼포먼스에서 과정에서 소품들 뭐 사인 일기 뭐 이런 것들도 비싸게 팔리죠.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거는 그 계약서가 2장이 됩니다. 이미 제카임이나 ICC나 해외 미술관들은 첫 번째 계약서는 작품 가격이나 소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라는 욕구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든지 자본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소유에 관한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존보건 매뉴얼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제카임이나 ICC 같은 경우 이미 미디어 아트를 오래전부터 다뤄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이렇게 2개를 써요. 그러니까 보존보건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게 VHS 테이프였는데 그거를 DBX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변환 과정에서 분명히 왜곡이 생기거든요 조금씩. 아니면 모니터 지금 백남규 선생님이 다다에서 얘기가 나오죠. TV 모니터를 LED로 바꿀 수 있느냐. LED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CD 없어지고 있죠 지금. 옛날 작가들 CD로 만들었는데 빔 프로젝터도 바뀌고 있잖아요. FHD에서 또 4K로 이런 거에 대한 그 매뉴얼 계약서를 다시 다 써요. 그래서 페이퍼를 2장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술관의 컬렉션이 될 때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변환에 대한 권한을 보존보건에 대한 권한을 작가가 미술관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룰.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직접 제 작품을 그 장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가 지금 이 전시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를 지금 그 가상현실에서 그 집에서 간단한 앱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느 장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되게 익숙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선생님 말씀에서 저도 좀 그 상상하면서 공감이 됐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작품들이 그 회화는 벽이 있으면 걸고 조각은 공간이 있으면 놓으면 되는데 선생님 작품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어떤 이제 그걸 재생해주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보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선생님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기존의 또 다른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 없이 그거 자체로 어떤 미디어인 상태로 존재하는 작품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작품을 샀어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저희 집 거실에 그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얘들아 내가 이번에 진짜 멋있는 작품을 하나 샀는데 한번 찾아봐. 못 찾지 뭐 벽에도 없고 어디 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앱을 다 이렇게 열어주고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선생님의 새 작품, 제가 구입한 선생님 작품을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저희 집 거실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한 작품이 아니라 선생님 마치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선생님 작품의 뭐 이제 1, 2, 3 시리즈를 저희가 패키지로 구입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서 그 작품들을 굉장히 뭐 내가 만약에 좀 약간 글루미 그러면 그걸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공간의 예술 작품을 제가 감상하고 싶으면 그 작품을 또 로그인해서 보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되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겠네요. 네. 말씀 나누다